정신감정 명령을 받고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되는데요. 그녀는 수사 과정에서 죽어가는 환자의 침대에 올라가 마지막 숨을 몰아쉬는 몸을 꼭 껴안고 누워있을 때 쾌락이 최고조에 올랐다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여자들을 살해한 후 인육으로 먹은 사건인데요. 이 어마무시한 사건은 51세 동갑내기 부부와 내연녀가 함께 벌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본격적인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요즘, 끈적끈적, 후끈후끈한 날씨 때문에 불쾌지수 역시 급상승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사나이의 심장을 오그라들게 만드는 막강 포스는 기본, 등줄기에 땀이 후두둑 쏟아지는 무시무시한 공포실화들을 모아봤는데요. 심장이 약한 사나이들은 주의하시고요. 16위부터 만나볼까요? 직립보행이 웬 말? 진화를 거부한 채 네발기기 운동에 앞장서 주시는 건 물론 360도 얼굴 돌려 꺾기에 큰 소리 떵떵으로 상대를 제압하는 리얼 싸움의 고수인 이들. 왠지 낯익지 않아? 그럼 걔네들 잊을 수 있나? 영화 엑소시스트에서 귀신역 톡톡히 해준 소녀들 아니야. 사람 몸에 깃든 악마와 싸우는 엑소시스트는 이미 고전 중에 고전이 됐지만 1973년부터 총 5편이나 끊임없이 리메이크되면서 글로벌 피플들을 공포의 전당으로 휘리릭 초대한다기요. 요 오금저리게 무서운 영화가 사실은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야. 1949년 미국 메릴랜드주에 살던 부부는 자신의 아이가 도저히 의학적으로 설명 불가능한 정신병에 걸렸다고 판단되자 가톨릭 교회 신부에게 도움을 요청했어. 아이를 만난 신부는 헷감놀할 수밖에 없었는데 시꺼먼 위액 세례로 깜찍한 첫 인사를 해대질 않나. 배 위로 쓰신 사랑의 러브레터에 어질어질 정신줄 잡고 있기도 벅찼지. 요 이야기는 기사로 또 소설로 전해지다가 영화로까지 만들어졌고 이후 글로벌 피플들에게 레벨 만땅의 최상급 호러 영화로 각인됐지. 엑소시스트들의 대활약상은 끊이지 않았는데 1960년 독일에선 이제 막 16살이 된 안넬리제 미헬에게 이유로 알 수 없는 경련과 환청이 찾아왔어. 각종 처방에도 불구하고 자꾸 악마의 얼굴이 보인다는 크레이지한 소리를 해대는 통에 결국 4년 뒤 귀신 때려잡는 엑소시스트가 그녀를 구해주겠노라 방문 치료 들어가 주신 거지. 버트 워낙 파워풀한 악마가 그녀의 몸에 들어가 있던 터라 그녀는 시종일관 정체할 수 없는 목소리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가 하면 요상한 자세로 계단을 내려가고 엄청난 공격성을 띠기도 했어. 당시 요 소녀 몸속에 깃든 악마와 엑소시스트의 맞대결은 생중계로 방송되면서 안방에서 텔레비전을 보던 시청자들에게 전두엽까지 찌릿찌릿한 공포감을 전달하기도 했어. 이후 영양 부족과 탈수 증세로 그녀는 세상을 떠나고 말았지만 요 귀신 들린 빙의 이야기에 흥미를 느낀 영화 감독 스콧 데릭슨이 엑소시즘 오브 에밀리 로즈라는 영화를 만들기도 했다는 거. 그런데 문제는 21세기에 접어들었음에도 이런 기괴한 현상에 대해 아직도 과학적인 이유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거야. 귀신에 빙의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여전히 매스컴과 온라인을 통해 쏟아져 나오고 있잖아. 하지만 그들에게 가톨릭 신부들이 있다면 우리나라엔 귀신 잡는 해병대가 있다는 거? 해병대 사나이들, 우리도 귀신 좀 잡아줘 있어. (1960년대) 미국의 유명 심리학자 스탠리 밀그램은 권위에 대한 복종을 주제로 한 가지 실험을 진행했어.
이 실험을 위해 교수와 학생이 세팅됐고 실험 도우미로 선발된 피플들은 교수가 학생의 학습 성과를 업시키기 위해 지시하는 체벌을 직접 집행하는 역할을 맡았지. 마침내 실험이 스타트됐고 얼마 지나지 않아 교수의 권위에 굴복한 피플들의 잔혹함이 낱낱이 드러났어. 실험 중 사람에게 가할 경우 죽음에 이를 수 있다는 400볼트의 전기 충격까지 자행됐다는 것만 봐도 슬슬 감이 오지 않아? 여기서 반전은 실험 도우미로 참가한 피플들은 교수와 학생이 연기자라는 것과 자신들이 가하게 될 전기 충격이 가짜라는 걸 전혀 몰랐다는 거라고. 그런데 인간의 잔혹함을 제대로 보여준 실험 그 끝판왕은 지금부터야. 바로 1971년 필립 짐바르도 교수가 진행한 감옥 실험인데 요 실험으로 말할 것 같으면 스탠퍼드 대학의 심리학 건물 지하에 가짜 감옥을 뚝딱 만들어 놓고 건장한 청년 20여 명을 투입. 랜덤으로 교도관 앤드 수감자 역할을 배분해 역할에 따른 행동 변화를 관찰한 거였지. 우선 교도관과 수감자 사이의 아이 컨택을 막기 위해 교도관에게 선글라스를 나눠줬고 수감자를 통제할 수 있게 나무 곤봉까지 지급하는 한편 수감자에게는 이름 대신 번호가 적혀있는 죄수복 플러스 머리에 스타킹을 씌워 끊임없이 불편함을 느끼도록 했지. 그 결과 실험 24시간이 채 지나기도 전에 수감자들이 집단 행동을 스타트했는데 교도관에게 욕설과 비난을 하는 한편 죄수복에 적혀있는 고유 번호를 제거하게 이르렀다는 사실? 여기서 놀라운 점은 어제까지는 평범한 피플이었던 교도관들이 누구보다 빠르게 후덜덜한 진압을 시전했다는 거.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주동자를 독방에 가뒀고 맨손으로 변기를 닦게 하는 건 기본. 한 명씩 불러내 PT 체조시키고 나머지 죄수들은 벽을 보고 서 있게 조치한 건데 이 모든 체벌이 레알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이루어졌었다는 거 알란가 몰라? 급기야 교도관들은 자진해서 야간 당직까지 서며 수감자들을 감시하기 시작했고 강한 결속력으로 똘똘 뭉쳐 보다 가혹한 체벌까지 서슴지 않게 됐다고. 그 결과 몇몇 수감자가 정신 이상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는데 그럼에도 교도관의 잔혹한 체벌은 멈출 줄 몰랐다는 거? 그러던 중 짐바르드 교수의 동료가 실험실에 방문. 이 사태를 보고 당장 실험을 올스탑할 것을 건의했고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든 짐바르드 교수와 연구진이 6일 만에 실험을 쪽냈다는 거. 실험 중 드러난 인간의 가혹성이 상상 초월이라서 오늘날까지도 실험 결과 전체는 공개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가만 보면 진짜 공포는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는 것 같지 않아? 글로벌 사나이들의 흥미진진한 두뇌 싸움 하면 이 체스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 혹시 체스판 하나가 총 64칸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 알란가 몰라? 무엇 때문에 칸수를 알아야 하느냐고 묻는다면 지금부터 체스판 연쇄 살인마로 불리는 피추시킨을 소개하기 위해서라는 거. 모스크바 출신의 이 사나이는 2001년부터 본격적으로 살인을 시작해 총 63명의 무고한 피플들을 살해했다고 주장하는 연쇄살인마로 살인 후 자신의 체스판에 사건의 전말을 기록. 그 위에 동전 1개와 체스용 말을 올려 살인 횟수를 체크해서 체스판 살인마라는 닉네임을 득템했지. 이후 종신형을 선고받은 피추시킨. 여기까지만 해도 레알 공포가 따로 없는데 소름 끼치는 사실은 그가 희대의 연쇄살인마를 동경해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는 거야.
바로 잔혹한 연쇄살인마 안드레이 치카틸로가 그 주인공이었다지. 치카틸로로 말할 것 같으면 러시아 남부의 가장 큰 도시 로스토프에서 1990년까지 무려 50여 명의 희생자를 낳으며 로스토프의 백정으로 거듭난 연쇄살인범이었어. 그는 1978년 9살짜리 여아 엘레나 살해를 시작으로 12년간 35명의 어린이 플러스 수십 명의 여성을 성추행하고 살해했는데, 끔찍한 사실은 그가 시체 대부분을 극심하게 훼손했을 뿐만 아니라 특정 부위를 먹어치우는 엽기적인 행보를 보였다는 거 아닐까? 마침내 1990년 2명의 소년을 납치하려던 치카틸로가 잠복 중이던 경찰에게 체포당하면서 잔혹한 연쇄살인은 디 엔드를 맞이하게 됐는데, 당시 그의 가방에서 범행에 사용하기 위한 나이프와 밧줄을 확보. 그의 아파트에서는 범죄에 사용했던 23자루의 칼이 발견되면서 그는 빼박 켄트 로스토프의 백정임을 인증하게 됐지. 그런데 이쯤 되니 무려 12년간 치카틸로가 잡히지 않은 이유가 슬슬 궁금해지는데? 내가 알려주겠어. 첫째로 그의 왜소한 비주얼과 부끄러움 많은 성격, 그리고 전직 교사 출신이라는 타이틀이 경찰로 하여금 눈 가리고 아웅을 시전하게 만들었고, 두 번째로 피해자 몸속에 남아있던 범인의 DNA와 치카틸로의 혈액형이 일치하지 않아 경찰의 수사에 혼선을 제공했다고. 치카틸로의 정액에서 추출된 DNA는 AB형이었지만 실제 치카틸로의 혈액형은 A형으로 밝혀졌는데, 이런 경우는 무려 100만 분의 1의 확률이라는 사실? 결국 이 끔찍한 살인마는 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데, 당시 글로벌 피플의 동공 지진을 불러일으킬 빵당 시츄에이션을 선보였다지? 신변 보호를 위해 설치된 유리 감옥 안에서 불안한 듯 눈알을 굴리거나 갑자기 발작적으로 웃음을 터뜨리는 등 정신 이상자로 판정받기 위해 갖은 수작을 다 부린 거야. 그러면 뭐 하냐고요? 그의 정신 상태가 쏘 굿인 거 이미 다 알고 있는데 말이야. 어쨌거나 치카틸로는 1994년 총살로 생을 마감하게 됐는데, 그의 광결인 눈빛이 계속해서 머릿속에 맴도는 건 나뿐이야. 혹시 지금 식사를 하고 계시다면 잠깐! 먹고 있던 것을 살짝 내려놓으시는 걸 추천합니다. 구토를 유발하는 잔혹한 사건이 6위에 올랐습니다. 2012년 브라질에서 글로벌 피플들의 안구를 집중시킨 초경악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바로 여자들을 살해한 후 인육으로 먹은 사건인데요. 이 어마무시한 사건은 51세 동갑내기 부부와 내연녀가 함께 벌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세 사람은 3명의 여자를 무참하게 살해하고 그 인육을 먹었다고 하는데요. 더 끔찍한 사실은 살해한 여자의 딸까지 납치해 가두고 엄마의 인육을 먹이는 소름 돋는 일까지 감행했다는 거. 거기다 인육을 먹은 뒤 영혼을 맑게 한다는 사이비 종교 의식을 거행하는가 하면 남은 인육을 잘게 다진 후 채소를 섞어 이웃에게 팔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요렇게 완전 범죄로 마무리될 것 같던 사건은 실종 처리된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쓰게 되면서 덜미가 잡히고 말았는데요. 도시괴담으로나 떠돌던 일이 실제로 일어나다니 심장이 바짝 쪼그라드는 것 같네요. 나이팅게일과 백의의 천사, 간호사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인데요. 4위의 주인공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두 얼굴을 가진 한 간호사의 이야기입니다. 2003년 유럽 전역을 공포로 몰아넣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네덜란드의 한 병동에서 무려 17명의 노인이 심장정지로 사망하고 영아 7명이 독극물로 사망하게 된 건데요. 원인을 규명하기 어려웠던 이 사망사고에 용의자가 등장했으니 바로 이들을 돌봤던 간호사 루시아라는 이름의 여인이었습니다. 불행한 인생 히스토리를 장착한 그녀는 트라우마와 폐쇄적인 성향을 갖게 됐고 결국 살인으로까지 이어졌다는 건데요. 그렇게 4건의 살인과 3건의 살인미수 혐의로 그녀는 종신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 사건이 허점투성이라는 것을 알게 된 변호인들은 병원 측이 감식 결과를 은폐한 사실이 있음을 발견하게 됐고, 이 사건은 2008년 네덜란드 역사상 가장 심각했던 5심 판결로 마무리됐습니다. 과연 그녀는 천사의 가면을 쓴 악마였을까요? 아니면 마녀 사냥의 희생양이었을까요? 살아있는 사람의 뇌를 스푼으로 떠먹던 영화 한니발 속 주인공 렉터 기억나? 제 아무리 강철 심장의 사나이들일지라도 보는 내내 오금이 저리도록 쭈뼛쭈뼛 서는 뇌의 무한 진동을 느껴야만 했다고. 요 엽기 쩌는 인육살인이 실제로 일어났다면 어떨 것 같아? 1991년 미국의 밀워키에선 렉터에 버금가는 식인 살인마가 실제로 있었다는 거? 13년 동안 총 17명을 살해한 제프리 다머가 바로 그 주인공인데, 살해 횟수도 쇼킹했지만 동공 지진 일으키는 그의 엽기 행각이 알려지면서 에브리바디 글로벌 피플들 입이 쩍 벌어지고 말았지. 사람을 죽인 것에서만 그쳤던 것이 아니라 그 시체를 요리해서 먹은 흔적이 경찰들에게 발견됐거든. 게다가 행여나 상할까 냉장고 속에 사람 머리 4개를 얌전히 보관하는 건 물론 시체 일부들은 특별 애장품으로 스페셜하게 보관까지 해주셨다는 거지. 거기다 플러스 그에게 살해된 사람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었는데 전부 다 혈기왕성한 사나이들이었다는 사실이야. 그는 실제로 남자를 사랑하는 동성애자였고 주로 젊디 젊은 흑인 남성에 대한 애착이 강했다고 해. 그래서 그런지 그는 주로 게이바를 배회하며 희생자를 찾아다녔고 그곳에서 남자를 꼬신 뒤 집으로 데려와 약을 먹이고 죽이는 수법을 고수했지. 그런데 전문가들은 또 다른 것에 주목했는데, 대부분의 살인마들이 그렇듯 엽기 범죄자들에겐 학대받은 어린 시절이라든지 괴짜력 쩌는 부모라든지 드라마틱한 이유들이 있는데, 제프리 다머는 그런 게 전혀 없었다는 거야. 그는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나 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랐다는 거지. 결국 그가 타고난 살인마였다는 소름 돋는 결론이 도출되고 말았어. 버트 1997년 7월 그의 잔혹하기만 했던 살인도 그 끝을 보이기 시작했어. 마지막 희생자가 될 뻔한 트레이시 에드워드가 살해당하기 직전 정신이 번쩍 들면서 극적인 탈출에 성공하게 된 거야. 결국 경찰들은 그의 집에 들이닥쳤고 시체 썩는 냄새를 이상히 여겨 집을 수색하게 됐지. 이후 그는 죄책감 하나 없는 무표정한 얼굴로 재판에 임해 글로벌 피플들의 등골을 한 번 더 쎄하게 만들기도 했는데, 재판 내내 본인은 정신병이 있음을 호소했으나 결론은 무기징역이었어. 당시에는 살인 제도가 없어 무기징역이 법정 최고형이었거든. 하지만 그는 감옥에서 다른 흑인 죄수한테 맞아서 죽고 말았으니 흑인들만 골라 괴롭히던 그의 죽음만큼은 어린 시절보다 드라마틱했다고 말하고 싶어지는걸. 오늘은 사나이 간담을 서늘하게 한 세기의 살인광들을 모아봤습니다. 16위부터 만나보시죠. 평범한 멘탈을 장착한 사나이라면 피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기 마련이지만, 여기 절대 평범하지 않은 돌 플러스아이 멘탈을 장착하고 살인을 즐기는 사나이가 등장했어. 한 명도 아니고 2명이나. 1980년대 미국 전역을 공포에 떨게 만든 홍콩계 미국인 찰스 인과 모태 아메리칸 레너드 레이크가 바로 그 주인공이야.
과거 홍등가에서 우연히 만나게 된 둘은 마치 운명의 데스티니처럼 한눈에 서로를 알아봤지. 이후 둘은 캘리포니아 북부의 외진 산기슭에 콘크리트 벙커를 뚝딱 지어놓고 온리 쾌락을 위한 살인 듀오로 거듭났다는 거. 그들의 계획은 이래. 남자와 아이들은 납치 후 바로 살해. 여자들은 성노예로 삼아 고문하고 학대하다가 살해하는 거였지. 점점 더 자극적인 쾌락을 원추하게 된 두 살인마는 새로운 고문을 연구해 메모하는 끔찍한 행보까지 보였다지. 이뿐만이 아니야. 평소 친분을 가지고 가깝게 지냈던 이웃 하비 dob스 부부와 그들의 16개월 난 아이까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살해할 정도였다고 하니 피도 눈물도 없는 사내들이라는 건 분명히 알겠지. 한 가지 우픈 사실은 요 살인 듀오가 1985년 철물점에서 공구를 훔치다가 경찰에 딱 걸리게 됐다는 거야. 찰스 잉은 그 자리에서 조랭랑을 쳤고 레이크는 트렁크에서 나온 불법 총을 빌미로 경찰서에 연행됐지. 그런데 유치장에서 레이크가 아내에게 미안하다는 유서 한 장과 함께 뜬금없이 자살을 시전했다는 거? 이에 꾸리꾸리한 냄새를 맡은 경찰이 수사에 착수. 캘리포니아주 북부 지역에 벙커를 발견하게 된 거야. 벙커 안에는 비밀의 방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안에는 각종 고문기구 침실이 마련돼 있었고 젊은 여성들의 사진이 도배돼 있었다는 사실? 그중 몇 명은 경찰의 실종자 명단에도 올라 있었다는군. 여기서 끝이 아니야. 이곳에선 찰스 잉과 레이크가 피해 여성들을 유린하는 모습이 담긴 셀프 비디오 테이프는 물론 9구의 시신과 약 20kg에 달하는 유골까지 발견됐다고. 이에 깜놀한 경찰은 미국 전역에 찰스 잉 수배령을 내렸는데 그가 이미 캐나다로 도전 뒤였다는군. 하지만 불행인지 다행인지 찰스 잉은 캐나다에서 또다시 물건을 훔치다 걸려 철컹철컹을 시전해 주셨지. 이때부터 미국과 캐나다의 롱롱한 줄다리기가 시작됐어. 무려 6년간 송환 반대를 외치던 캐나다는 미국의 끈질긴 요구에 찰스 잉 송환을 결정했고 그는 범행 13년 만에 미국에서 첫 재판을 스타트하게 된 거야. 찰스 잉은 12개의 살인사건 중 총 11개의 살인사건이 인정돼 살인형을 선고받았지만 사형이 미뤄진 채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게 분노 포인트라는 거. 그가 숨쉬는 공기조차도 아깝게 느껴지는 건 나뿐만은 아니겠지. 드라마나 영화의 단골 소재 빙의. 증명할 수 없어서 더 아찔하고 설명할 수 없어서 더 신비한 이 빙의가 실제 상황이라면 어떨 것 같아? 1970년 뉴욕을 충격과 공포에 빠뜨린 연쇄 살인마 데이비드 버코위치가 바로 빙의 사건의 주인공이야. 어느 날 그는 자신을 키워준 부모님이 자신의 친부모가 아니란 사실을 알게 돼. 버림받은 아이를 지금의 부모님이 입양해 키웠던 거야. 뒤늦게 사실을 알게 된 버코위치는 친어머니를 찾아갔지만 그녀는 버코위치의 생각과는 아주 다른 사람이었어. 그도 그럴 게 버코위치의 친어머니는 20년 만에 만난 아들에게 전혀 관심이 없었거든. 버코위치는 자신과는 다르게 행복한 사람들의 모습이 싫었던 것 같아. 그의 첫 범행은 모두가 행복한 크리스마스 이브 한 거리에서 시작됐어. 그의 목표는 거리를 걷는 여자들. 그는 나이프를 들고 여자들을 습격해. 하지만 천만다행으로 여자들을 죽이는데 실패를 하게 됐지. 자신의 범행이 들키는 게 두려웠던 버코위치는 얼마 후 뉴욕 브롱크스주로 이사하게 됐고 그가 말하는 빙의도 이 무렵부터 본격 시작됐어.
이때부터 자신이 샘의 아들이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을 무차별적으로 살해하기 시작했거든. 무자비한 그의 살인은 1년이 넘게 이어졌어. 그는 13개월간 무려 6명을 살해하고 7명에게 중상을 입혔지. 그러나 끔찍한 범행이 계속되는 동안 경찰들은 일말의 단서도 잡지 못했어. 1년 동안 자신을 잡지 못하는 경찰들이 우스웠던 건지 그는 자신을 잡으려고 혈안이 돼 있는 경찰들과 언론에게 편지를 보내 조롱하는 대담한 짓을 하기도 했지. 이렇게 동해 번쩍 서해 번쩍하며 경찰들을 농락하던 버커위치의 끝은 너무나도 허무했어. 우연히 버커위치를 본 목격자 때문에 검거됐거든. 그런데 그의 검거보다 더 어이없는 일이 아직 남아있어. 바로 그가 범행을 저지른 이유야. 그는 누군가를 위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해. 그게 누구냐고? 바로 옆집 남자의 개 하비였어. 그의 주장은 이랬어. 옆집 남자의 개인 하비를 통해 피가 필요하니 사람들을 죽여 나에게 바쳐라 라는 악마의 메시지가 들려왔고 그는 악마의 명령을 실행했을 뿐이라는 거야. 마침내 시작된 재판. 아니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이람? 재판장에서의 그는 너무나도 달라져 있었어. 1년 동안 뉴욕을 떨게 한 악마가 아닌 것 같았지. 그는 재판 내내 진중한 태도로 일관했고 자신의 범행을 솔직하게 인정했어. 심지어 그는 빙의 이야기는 정신병자처럼 보여 감형받기 위한 쇼였다면서 재판 중에 스스로 고백하기까지 했지. 그의 진술과 수많은 증거들을 바탕으로 1978년 6월 12일 뉴욕 법원은 그에게 365년을 선고했어. (2003년 11월)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의 재판장. 담담한 표정의 한 남자가 재판장에 들어섰어. 그리고 그는 침착한 목소리로 유죄를 인정합니다 라는 말을 무려 48번이나 반복했지. 게리 리지웨이라는 남자가 자신이 한때 미국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그린 리버 사건의 범인이었음을 고백. 드디어 사건의 미스터리가 풀리게 된 순간이었어. 대체 그린 리버가 뭔 사건인고 하니 바로 1982년 어느 여름날 오후 그린 리버 지역에서 한 여성의 시체가 발견된 것을 시작으로 수많은 여성 사망자가 발생한 사건이야. 후덜덜한 사건이 발생하자 수사본부가 설치됐지만 희생자들이 대부분 성매매 여성이라는 공통점을 캐치한 것 말고는 그 어떤 실마리조차 잡지 못했대. 요래요래 경찰이 헤매는 동안 희생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고 리버맨이라는 별명이 붙은 살인범은 미국을 충격과 공포의 도가니로 밀어넣었지. 사실 리지웨이는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피해자가 리지웨이의 트럭에 타는 것을 봤다고 진술, 용의자로 지목됐었다고 해. 하지만 신의 연기력이라도 탑재한 건지 그는 거짓말 탐지기 수사를 무사히 통과했고 결국 무혐의로 풀려났어. 그러나 수사관들은 당연히 그를 계속 의심했고 1987년엔 경찰이 가택 수사를 통해 채취한 DNA와 사체에서 채취한 DNA 샘플을 조사했지만 당시 기술로는 판독 불가 판정을 받았고 그는 다시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날 수밖에 없었지. 이렇게 영구 미제 사건으로 남을 뻔한 사건은 2001년 4월 킹 카운티 경찰서장 데이브 라이허트에 의해 다시 재수사를 시작했어. 그는 20년 전과 달리 초발달한 과학기술이 이번엔 범인을 꼭 찾아줄 수 있을 거라고 믿었지. 끈질긴 그의 집념에 하늘이 감동이라도 한 걸까? 희생자들의 몸 안에서 채취한 DNA와 리즈웨이의 DNA 샘플이 일치한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그는 살인 혐의로 체포됐어.
수사관들의 끈질긴 집념과 발달한 과학기술이 영영 미제로 남을 뻔한 사건을 무려 21년 만에 해결하게 된 거야. 그는 매춘부나 가출 소녀들을 무려 48명이나 살해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그녀들의 특성상 눈에 띄지 않고 접근하기가 쉽고 또 그들이 실종되어도 바로 신고되지 않을 것을 악용했던 거야. 거기다 평범해 보이는 비주얼을 장착한 덕분에 그는 아무런 의심도 없이 여성들과 접촉할 수 있었고 그녀들을 트럭이나 집으로 끌어들여 살해했다는군. 반전 돋는 사실은 무려 48명의 여성을 죽인 살인광 게리 리지웨이의 재판 결과였어. 이런 어마무시한 살인을 저지른 범인이라면 당연히 너 사형 땅땅땅 이었을 거라고 예상했겠지만 결과는 대반전. 그는 사형을 면제받는 조건으로 범행 일체를 인정한 유죄 답변 거래에 따라 사형이 아닌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다는 거? 에이, 어째 범인을 딱 하고 잡았지만 가슴이 더 답답해지는 느낌적인 느낌이 드는 것 같지? (19세기) 활발하고 쾌활한 성격으로 명랑한 제인이라는 닉네임을 장착. 미국 각지를 전전하며 간호사로 이름을 널리 알린 제인 토펜. 하지만 이런 모습은 순도 100%의 페이크에 불과했습니다. 감쪽 같은 그녀의 가면은 1901년 7월 개인 간호를 하던 데이비스 부인이 사망하면서부터 서서히 벗겨지기 시작했는데요. 제인의 헌신적인 간호를 지켜보던 고인의 가족들은 제인에게 계속해서 자신들을 보살펴 줄 것을 당부했지만 시간이 얼마 흐르지 않아 데이비스 부인의 두 딸과 남편까지 단 6주 만에 일가족이 모두 사망하게 된 겁니다. 데이비스 부인의 딸 메어리의 남편 깁스는 자신의 해외 출장 간 사이에 벌어진 이 참혹한 현장의 진범을 제인으로 의심했고 곧바로 경찰은 수사를 의뢰받아 가족들의 시신을 해부하기에 이릅니다. 시신 해부 결과 가족들 시신 모두에서 치사량의 모르핀이 검출되었고 또 다른 가문의 개인 간호사로 고용되어 살인 계획을 짜고 있었던 제인은 곧바로 체포되었습니다. 경찰의 신문 동안 아무런 죄책감 없이 31건의 살인을 자랑스럽게 진술하던 그녀는 결국 정신감정 명령을 받고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되는데요. 그녀는 수사 과정에서 죽어가는 환자의 침대에 올라가 마지막 숨을 몰아쉬는 몸을 꼭 껴안고 누워있을 때 쾌락이 최고조에 올랐다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우째 등골이 오싹한 이 느낌, 저만 느끼고 있는 건 아니겠죠? (2001년) 글로벌 TV 채널을 마비시킨 역대급 사건 9.11 테러는 다들 알지. 수천 명의 희생자를 낳은 요 테러가 오늘날까지 미국 피플이 가장 많이 사망한 사건이라는 건 물론 전쟁이나 자연재해를 제외하고 말이야. 그렇다면 9.11 테러 이전에 미국 피플이 가장 많이 사망한 사건이 뭔 줄 알란가 몰라? 바로 존스타운 집단 자살 사건이라고. 1978년 가이아나의 한 정글에 위치한 존스타운에서 무려 900여 명에 달하는 피플이 하나, 둘, 셋 하고 삶을 마감한 건데 이 안에는 276명의 미성년자도 포함돼 있어서 글로벌 피플의 눈물샘을 자극했지. 희대의 동반 자살 사건의 전말은 이래. 과거 짐 존스라는 사나이가 스스로를 교주라고 주장, 사이비 기독교 인민사원을 뚝딱 차리고 신도들을 모집했어. 물론 짐 존스 붐은 잠시뿐이었지.
1972년 침체기에 빠진 인민사원의 부흥을 위해 본거지를 샌프란시스코로 옮긴 짐 존스는 인종통합 앤드 각종 자선활동을 벌이며 미국 피플의 하트를 정립해 나갔어.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짐 존스는 조셉 포털 혐의 및 신도 폭행 혐의로 당국의 수사를 받게 됐는데 당황하지 않고 가이아나의 정글 일대로 피신 존스타운 건설을 스타트했다지 뭐야. 그런데 신도들의 열렬한 지지도 잠시 짐 존스의 가혹한 노동 강요 플러스 부족한 배식으로 반발이 폭주했다는 것. 이에 짐 존스는 협박, 감금, 후덜덜한 처벌로 신도들을 다스렸다는 사실. 결국 이 소식은 미 하원 의원이었던 레오 라이언의 귀에 들어가게 됐고 라이언 의원은 Right Now 조사단원과 함께 존스타운으로 고고싱했어. 반전은 요게 라이언 의원의 마지막이었다는 거야. 존스타운에서 조사단 전원이 총격을 받았고 라이언은 그 자리에서 사망. 나머지 일행도 사망하거나 큰 부상을 입게 됐거든. 총격을 지시한 사람은 당연 짐 존스. 이유는 자신의 악행이 글로벌 전역에 퍼질 게 두려웠다나 뭐라나? 습격 사실을 보고받은 짐 존스는 일명 최후의 밤을 실행에 옮겼어. 이제 우리가 딴 세상에서 만날 순간이 왔다는 말과 함께 신도들에게 자살을 강요한 건데 놀라운 사실은 짐 존스의 말과 동시에 어린아이들이 먼저 청산가리가 된 음료수를 마셨고 뒤이어 어른들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짐 존스가 권총으로 생을 마감했지. 버트 일각에서는 집단 자살이 아니라 타살이라는 등 짐 존스가 아직 살아있다는 등 각종 썰이 난무하고 있는데 만약 저 말이 사실이라면 짐 존스한테는 살인광이라는 표현도 아까울 것 같은데 안 그래?